지갑을 열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감출 수 있으며 생각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그 어떤 고백보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난 수십 년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온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년의 얼굴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욕망이라는 짐승을 해부하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생각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에서 온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인간은 이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를 돈 쓰는 습관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 달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보다 작은 반복이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한 번의 화려한 선택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매일 저녁 무엇을 읽는지,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년을 맞이하는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철학은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갑을 여는 순간마다 철학은 살아 움직입니다. 선택이 곧 철학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원함 자체를 삶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충동, 소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동. 그는 이 의지가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해지고 그 다른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길어야 몇 주입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만족감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결핍감이 채워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평생 소유를 향해 달리다가 정작 자신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을 마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통찰한 것을 심리학이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진실은 깊고 불편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생각을 남겼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다.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세네카는 로마 황실의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막대한 부를 누렸고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면서도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의 사유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매일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 소유는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세네카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군 분들. 그분들의 삶에는 세네카가 말한 절제의 지혜가 생존의 방식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없으니 아꼈고 아꼈으니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풍요가 찾아오자 오히려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자연스럽게 절제했지만 여유가 생기자 평생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말년의 모습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혼자서 내려간 성찰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라.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의 본질이 달라지는가? 그는 황제의 자리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죽음이 가까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다. 이것을 돈 쓰는 습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나를 규정합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한다고 그 사람의 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건은 사라지지만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패턴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쇼펜하워는 생전에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평생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산책했으며 같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검소하게 산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치가 자유를 침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할수록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고독의 자유가 그에게는 어떤 사치품보다 귀했습니다. 이 역설을 깊이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절제는 선택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젊은이들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씩 저축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심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외식.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놓고 지금 먹으면 하나를 얻지만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된 만족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십 년 후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추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후속 연구도 있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훈련됩니다. 지금 8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의 현재 모습은 60대 때의 소비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입니다. 40대에 건강에 투자했는가 아니면 향락에 투자했는가? 50대에 관계를 쌓았는가 아니면 과시에 에너지를 썼는가? 60대에 배움을 이어갔는가 아니면 안락함에 안주했는가? 이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건강, 지금의 인간관계, 지금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의 80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지갑을 여는 방식이 여전히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에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그의 지금 삶이 설명됩니다. 비싼 차를 바꾸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모으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비싼 자리를 베푸는 것이 그의 위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이 끝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일찍 무너졌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방 하나에서 홀로 지냅니다.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합니다. 그의 돈 쓰는 습관이 그의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평생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지갑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것들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었지만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에는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둘째는 배움이었습니다. 외식을 줄이는 대신 책을 샀습니다. 도서관을 즐겨 찾았고 흥미로운 강의가 열리면 차비를 아껴 들었습니다. 셋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은 없었지만 친구 생일이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손에 들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분은 80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오랜 친구들과 만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삶은 넉넉합니다. 이분의 소비 습관이 이분의 말년을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워는 행복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높게 보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인간은 젊을 때 건강을 소비하여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소비하여 건강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입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 정기 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데 쓴 돈은 70대의 병원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방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의존입니다. 존엄의 상실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두려운 측면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탓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에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에 지갑을 먼저 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순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칩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통찰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한 가지 강력한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날씨, 타인의 평가, 물가의 상승, 자식의 선택, 이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갑을 여는 방식,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돈 쓰는 습관에 적용하면 분명해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쓰는 돈은 대부분 고통을 사는 돈입니다. 비교는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낡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내 일상이 초라해 보입니다. 형제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집이 비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부족하게 느낍니다. 이 심리를 알아야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의 덫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에서는 항상 결핍을 느끼지만 고요한 산책길에서는 충족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에서 출발하여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소비 습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나를 지배합니다. 충동 구매는 나를 지배하는 습관이고, 과시적 소비는 타인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며, 절제 없는 지출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극복이란 이 지배 관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을 만드는 것이지 습관이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적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욕망의 층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시적 소비는 이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비싼 것을 사는 행위 뒤에는 종종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심리적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사고 싶은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소비의 시작입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필요 중 하나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에서도 사랑과 소속감, 존중의 욕구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정을 물건을 통해 얻으려 할 때 생깁니다. 물건이 인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싼 차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시선은 차를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시계가 모임에서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화제는 물건에 관한 것이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곁에 있어 주는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 나치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미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가 있는 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극단적인 결핍 속에서도 의미를 통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돈 쓰는 습관으로 가져오면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가? 의미 있는 소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소중한 관계를 깊게 하거나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권의 책은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커피 2잔 값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다면, 오래 묵혀두었던 생각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것만큼 가성비 높은 투자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커피 2잔의 즐거움과 책 한 권의 통찰, 이 둘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이 더 오래 남는지를 압니다. 운동화 한 켤레, 좋은 것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신발이 매일 아침 걷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10년 후 그 걸음이 무릎과 심장과 정신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밥을 사는 것, 2사람이면 4만 원, 3사람이면 6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10년 된 우정을 이어주고 외로운 겨울을 막아주는 온기가 된다면 그보다 현명한 쓰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흔히 쾌락이나 만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잘 산다는 것,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덕을 실천하며 사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비는 행복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 배움을 위한 소비, 관계를 위한 소비. 이것들이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소비입니다. 반면 일시적인 쾌락, 사회적 과시, 습관적인 충동 구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족함을 아는 자는 항상 넉넉하다는 취지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동양의 이 고요한 통찰은 쇼펜하우어의 사유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인도 철학과 동양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동양의 지혜를 자신의 사유, 체계에 통합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목수가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쓸모없음이 오히려 그 나무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돈 쓰는 습관으로 확장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랑하기 어려운 것, SNS에 올릴 수 없는 것에 쓰는 돈이 오히려 더 깊은 삶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걷는 산책, 도서관 한켠에서 보내는 오후, 오랜 친구와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저녁, 이것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인 삶은 결국 가장 단단한 삶이 됩니다.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에리 프롬은 20세기 심리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인간을 소유 양식으로 살도록 훈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곧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사회.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비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반면 존재 양식의 삶은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소유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었지만 존재는 경험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소유보다 존재를 강조한 것과 프롬의 이 분석은 반세기의 시간을 넘어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를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는 인간이 이득보다 손실에 약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는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합니다. 또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을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 오늘 갖고 싶은 것이 10년 후의 건강이나 안정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리적 구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소비 앞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경제적 취약함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오래 형성된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간격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조금씩 덜 쓰고 조금씩 더 모았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향한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1만 원씩 덜 쓰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안전함, 그리고 그 안전함에서 오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 어려울 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존엄. 이것이 노년의 진짜 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난을 피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끝이 없는 목표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부족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피하는 것은 가능한 목표입니다. 절제하고 계획하고 저축하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식 경제 철학의 핵심입니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철학에서 의무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가 아닌 동기와 원칙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소비 습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원칙으로 지갑을 여는가? 단순히 지금 원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일 중이기 때문에 여는 지갑과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가를 물은 후에 여는 지갑은 다릅니다. 칸트의 언어로 말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율이고 충동과 외부 자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타율입니다. 소비에서 자율적인 사람과 타율적인 사람의 말년은 다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반복이 쌓이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쌓이면 운명이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늘 저녁 충동적으로 클릭하던 쇼핑 앱을 닫는 것.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적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어도 됩니다. 작은 수첩이어도 됩니다. 한 달만 해봐도 자신이 어디에 습관적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큰 소비 앞에서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사고 싶어도 하루를 두고 봅니다. 내일이 되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사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일이 되면 그 욕구가 사그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저축을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범위 안에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자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택지 자체를 줄이면 옳은 선택이 쉬워집니다. 네 번째로,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타인의 소비 패턴에서 눈을 돌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갔는지에 무관심해지는 연습.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필요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줄 알면 새로운 것이 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총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내적 훈련입니다. 쇼펜하워는 소유보다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유의 한 줄기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이지만 우리가 되어가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비싼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몇 줄을 넘기 어렵습니다. 새 옷을 입었을 때의 뿌듯함도 몇 번이면 식습니다. 그러나 매일 산책하여 건강해진 몸은 10년을 함께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어 넓어진 시야는 평생 함께합니다. 오래 가꾼 우정은 가장 추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존재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습니다. 소유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유는 짐이 됩니다. 짐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존재는 다릅니다. 오래 살아온 몸에 쌓인 건강, 오랜 세월 이어온 우정, 오랜 독서와 사유로 익어진 지혜.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납니다. 이것이 말년에 진짜 부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왔는가의 차이입니다. 손주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무엇이든 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매번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해진 아이는 감사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또 원합니다. 그리고 또 원합니다. 이것이 소유의 덫 안으로 손주를 밀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함께 공원을 걷는 것,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함께 책을 읽는 것, 이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손주의 마음속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세네카는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욕망하고 갖고 싶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 돈 쓰는 문제에 기여하는 핵심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의 선택에서 의미를 묻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훈련이고 평생의 실천입니다. 쇼펜하워는 72세까지 매일 같은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독서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이 규칙성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맑았고 글을 쓸 수 있었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쓰지 않았지만 풍요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돈과 시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의 질문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지갑을 열 때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이 소유를 키우는가, 존재를 키우는가를 한 번씩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습관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과시에 돈을 쓰는 사람은 외롭게 늙습니다. 건강에 돈을 쓰는 사람은 활기차게 늙습니다. 관계에 돈을 쓰는 사람은 따뜻하게 늙습니다. 배움에 돈을 쓰는 사람은 지혜롭게 늙습니다. 경험에 돈을 쓰는 사람은 풍요롭게 늙습니다. 어떻게 늙고 싶은가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쇼펜하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삶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쓴다면 투자입니다.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게, 절제하되 움츠러들지 않게, 계획하되 경직되지 않게. 이것이 쇼펜하워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돈 쓰는 습관을 보면 말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년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지갑을 여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가 말했듯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멈추어 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는가? 그 멈춤 하나가 오늘의 나를, 그리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자유입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존엄입니다. 우리 모두 풍요로운 말년을 향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